개념 그리고 부작위범을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이 공중위생관리법을 보니까 특이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이제 21조를 보면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양벌 규정은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외에도 보건범죄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법률에도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이 행정 관련하는 이런 이제 법률에는 이런 규정이 이러한 양벌 규정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의 의미 그리고 이 내용을 간략히 한번 살펴볼까 해요.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를 보니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 수는 있는데 이제 얼핏 보아서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법인 혹은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 이 사람들의 이제 업무, 이 사람들의 이제 업무가 있는데 법인의 업무 또는 개인의 업무. 근데 이 법인의 대표자 혹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혹은 그 밖의 종업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인의 대표자라든가 혹은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원이나 종업원이 이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위반 행위를 실제로 한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물론 처벌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법인 또는 이 개인에게도 해당 규정이 정하고 있는 벌금형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반 행위를 한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뿐만이 아니라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양벌, 실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도 또한 벌을 한다. 그래서 양벌 내지는 쌍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을 두고서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보시면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떤 단서인지 볼까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자,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률 위반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 실제로 위반 행위를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도 역시 벌금형을 부과받게 됨으로써 양벌, 쌍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법인이나 개인이 무조건적으로 양벌, 쌍벌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벌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경우 그 업무에 관해서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법인이나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라면은 양벌 규정에 따라서도 이 법인이나 개인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법인의 대표자가 혹은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법인이나 개인은 그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처벌을 함께 받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잠시만요.
잠깐만 3분 정도만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양벌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혹은 어떤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인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실제로 위법행위를 한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관련 업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인 혹은 또 개인을 함께 처벌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이러한 규정을 일컬어서 양벌 규정 또는 쌍벌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21조 바로 이게 이제 양벌 규정의 하나 예가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관련 이제 업자, 관련 행위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 위반으로서 이제 처벌을 하는데 실제로 위반 행위를 한 그 사람만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법인이라든지 또는 개인이 그 영업의 어떤 주체인 개인이 그러한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의무 위반이 확실하게 이제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법한 행위를 한 자만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그 영업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그러한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재반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행정법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인이나 또 그 영업의 주체가 되는 개인으로서는 그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서 법인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업체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고 재반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양벌 규정은 비단 최근에 와서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를 했는데요. 실제로 위법행위를 한 자가 아닌 그 사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결국 실제로 어떤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고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남의 책임을 대신해서 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관해서 아무런
잘못이 부주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 등이 지는 책임, 그러니까 형벌을 부과받는 것은 바로 그 법인 등이 자기의 지배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될 주의 의무 혹은 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을리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 일종의 과실 책임이죠. 혹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위법 행위가 일어나도록 했다면 과실이 아니라 이미 고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고 남의 책임을 전가받아서 지는 대의 책임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 행해야 될 주의 의무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한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아니라 우리 이 양벌 규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단서 규정, 아까 제가 이제 단서 규정을 특히 강조를 했는데요. 바로 이거죠.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결국에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지 않고 다 했다면 과실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법인 등은 그와 같은 주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잘못에 기해서 처벌을 받는 일종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사실 이 양벌 규정들을 보면은 지금은 이 단서 규정이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느 법률에서나 양벌 규정에서는 과거에는 이 단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단서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는 법인의 책임이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다. 혹은 대위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양벌 규정에 모두 다 이와 같은 단서 규정을 넣어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인이 그 어떤 대리인이나 사용인 혹은 대표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자신이 기울여야 될 주의 감독 의무를 위반한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우리 혹시 예진 씨 혹시 이거 읽어주실 수 있나요? 가능하신가요 지금? 이예진 씨. 네. 네, 교수님. 네, 한번 우리 이 헌법재판소 결정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 왼쪽에 있는 거 네. 읽으면 될까요? 2008 헌가 10입니다. 네. 네.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의 업무에 관한 범법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주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책임주의에 관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계속 읽으면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범죄 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관함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기책 사유가 없는 개인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책임 없는 형벌 없다는 원칙에 반하고 가사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개인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 형어를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에 부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잘 읽어주셨고요. 예. 자, 우리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문제가 된 법률은 과거의 청소년보호법이었어요. 청소년보호법. 네, 지금 아마 이제 명칭이 좀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러한 법률에서도 지금 보신 것처럼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 그 대리인을 이제 고용하고 있는 개인이 되겠죠. 해당 주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찬가지의 양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식품위생관리법에서 보았던 것처럼 단서 규정이 없었어요. 단서 규정이. 그냥 이제 처벌한다라고 하는 규정만이 있었죠.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위헌이다라는 점이 이제 논해졌는데 그 이유는 자, 실제 종업원이 업무 관련해서 위반 행위를 하면은 그 영업주는 자신이 어떤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거냐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그러니까는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벌금형 처벌을 받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조항은 책임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라고 하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요.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이 행정 관련 법규에 무수하게 존재하는 양벌 규정들은 모두 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같이 이와 같은 단서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양벌 규정, 무조건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라든지 영업주, 개인으로서 영업주가 종업원이나 대리인의 어떤 위법행위에 관해서 예외 없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그러한 게을리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서 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법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 인이죠. 인, 사람 인자. 보통 이제 두 가지의 경우 자연인 그리고 법인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을 하는데 우리 형법상의 규정들은 대체로는 어떻습니까? 자연인을 전제로 해서 두고 있는 규정들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범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에게 인정이 되는 것이지 법인에게는 범죄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고 기본적으로는 지금도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미법상의 사고방식과 또는 대륙법계의 사고방식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법원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렇고 범죄 능력은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인에게는 범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 행정법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칙을 둠으로써 처벌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이 행정범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양벌 규정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법인의 범죄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왜?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도 처벌의 대상이 되니까 그 말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범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행정범에서만큼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에게도 범죄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처벌의 형식은 어떻습니까? 양벌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자연인의 경우에는 벌금형 외에 이제
즉 자유형과 같은, 그렇죠? 징역과 같은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법인에 대한 처벌의 형식은 벌금형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가운데에도 법인의 범죄 능력 유무에 관해서 이와 같이 설시를 하고 있는 것이 있네요.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해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어떤 회사, 주식회사라든지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그 대표이사라고 하는 자연인을 통해서 법인의 행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인데, 다만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률 효과가 기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가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의 취지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범죄의 주체, 범죄 능력을 가지는 것은 법인은 아니고 자연인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는 이와 같은 양벌 규정을 통해서 행위자 외에도 법효과가 기속되는 법인에 대해서 벌금형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료법상 벌칙 규정의 장소적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이 문제 잠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와 형벌을 정하고 있는 형벌법규는 장소적으로 어디까지 효력이 미칠까요? 예를 들면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 효력이 미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체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해진 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국인이 범한 죄,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라면은 그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이것을 일컬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속인주의 가운데에서도 적극적 속인주의, 다시 말하면 행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국적이 내국인이면 내국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속인주의, 특히 적극적 속인주의입니다. 물론 이제 개념적으로는 피해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자의 국적이 내국인이면 내국법 적용한다 이렇게 보는 사고방식도 있는데요. 그러한 사고방식은 이제 서국적 속인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적극적 속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의 국적이 내국인이라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요컨대 외국에서 죄를 범한 때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적극적 속인주의인데요. 우리 형법 3조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형법 3조 한번 볼까요? 내국인의 국외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해서 형법 3조는 본법은 형법입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게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에서 행해진 범죄에 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 가운데에도요, 이러한 속인주의 형법 3조를 원용한 것들이 꽤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 문화원에서 범죄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바로 이 형법 3조 속인주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 형법을 적용한 게 있어요. 좀 오래 전이긴 한데, 그게 이제 예전에 한참 그 80년대 때 이제 대학생들의 그 데모가 빈번하던 시절에 이 대학생들이 이
반미, 미국의 미국의 그 어떤 반감을 이렇게 표명을 하면서 미국 문화원에 진입을 합니다. 미국 문화원을 점거를 하고 그 안에서 집기를 부수고 뭐 이렇게 심지어는 방화까지도 하는 이러한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근데 이제 당시 그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미국 문화원 내는 대한민국 영역 내인가요? 외인가요? 대한민국 영역 내? 대한민국 영역 외? 자, 표시 한번 해주세요. 대한민국 영역 내, 대한민국 영역 외. 대한민국 영역 외다 또 있고요. 대한민국 영역 내라고 보시죠. 지금 보니까 한 반반 정도 갈린 것 같아요. 관점에 따라서 어느 쪽의 사고방식이 뭐 틀렸다 맞다. 영역 내 좋습니다. 보여주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쪽의 사고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치외법권이라고 해서 대사관 내라든지 주재대사관 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내부는 그 주재국의 그 영역 내로 이제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내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 영토의 연장으로 보는 사고방식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와 같은 관점에서 미국 문화원 내부도 어디까지나 미국 영토의 연장이지 대한민국 영역 내가 아니라고 본다면 결국 외국에서 행해진 범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 문화원 내에서 재물을 손괴하거나 한 행위가 그렇죠. 그런 경우에 우리 헌법 정하고 있는 재물 손괴죄 규정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왜? 설사 미국 문화원 내를 대한민국 영역 외로서 외국의 영역이라고 보더라도 행위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결국 외국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도 내국인에게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판례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미 문화원 내를 외국어 영토, 그러니까 미국어 영토 연장이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거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영토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의 어떤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돼서 인정되는 개념이지 무조건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사관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영사관이 대사 업무나 영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치외법권의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은 그것과 무관하게는 결국 대한민국의 사실상 영역 내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와 같은 전제하에서는 형법 3조가 아니라 이미 형법 제2조에 의해서 국외범이 아니라 국내범이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인 대학생들이 미국 문화원 내에서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국내범에 해당된다라고 보아서 이미 제2조에 근거해서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제에 서느냐에 따라서 법리가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로 본다면은 2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영역 외로 본다면 또한 3조에 의해서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법 제3조는 외국에서 행해진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주체가 내국인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133페이지 아래 한번 보시면 우리 형벌법규 가운데는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의 행위만을 가벌적인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행위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즉,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의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범죄 유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제 형벌법규에서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애초에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3조를 적용하고 말 것도 할 것도 없죠. 애초에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시면 바로 의료법 관련하는 규정이 그와 같은 규정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의료법 제82조 따라 이 88조 3호는 그 규정에 따라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에서 인정을 받은 시각 장애인으로 제한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시각 장애인에게 안마음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 활동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이 의료법 88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위반죄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 범죄 구성 요건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안마업,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안마업을 하는 자가 이와 같은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업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 규정의 구성 요건에 애초에 해당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 형벌법규는 원칙적으로는 제3조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외국에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의료법 88조 3호와 같은 경우는 구성요건 자체가 애초에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만을 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행위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그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135페이지에 2019도 191308례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예를 하나 더 들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자, 우리 의료법 제2조 1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의료법 27조 1항의 규정을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87조 1항에서는 그와 같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반해서 다시 말하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바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 의료법이 의료인의 자격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독점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법을 보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의료법은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에 대해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은데요. 아울러서 의료법 33조를 보면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의료기관 하려는 자는 역시 시장이나 군수 등의 허가를 신고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의료기관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료기관 개설의 절차 및 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 내지는 형식에 비추어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독점을 허용하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면허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영역 내가 아니라 영역 외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면서 이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료법의 규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외국에서의 의료행위에 관해서는 의료법 27조 위반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보면 역시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형법 3조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행한 범죄는 설사 범죄지가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규정은 애초에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것이고요. 결국 3조를 적용하고 말고 논할 필요조차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의료법에 보면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를 또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살펴보고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료법 12조 제3항의 규정입니다. 우리 형법전을 보더라도 상해와 폭행의 죄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형법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우리 형법 257조 이하를 보시면 박칙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라고 해서 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 등등 해서 이와 같이 상해와 폭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형법전의 상해와 폭행의 죄는 그 행위 객체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의 신체, 사람이면은 어느 누구라도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연령이 어떻건 간에 상해와 폭행의 죄가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의료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이나 상해를 한 경우에도 일단은 우리 형법전의 폭행죄나 상해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의료법 12조 3항을 보면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에게 폭행, 협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시 말해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게 폭행, 협박을 가해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해서 우리 앞서 살펴봤던 형법전에서의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 가해지는 형벌보다도 무거운 형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의료법 제12조 그리고 의료법 제87조 이 규정은 특히 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에 대해서 폭행 상해를 함으로써 상해의 결과 혹은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결국 의료인이 돌봐야 할 환자의 생명 신체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죄질이 그만큼 더 무거운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의료법 90조 1을 보면은 형법상 감경 규정에 대한 특례라고 해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 3항, 우리 의료법 아까 살펴본 12조 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1항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한번 보시면 바로 심신장애인에 관한 규정이고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없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설사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심신장애로 인하여에는 예를 들면은 술을 엄청 마셔가지고 행위 당시에 어떤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의료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서 폭행을 해서 상해에 이르게 한 자가 행위 당시 술에 음주로 인해 가지고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면은 결국 10조 1항에 따라서 처벌받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강경 규정을 이 의료법 제12조 3항 위반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음주로 인해서 설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당시 행위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4시 46분이고요. 우리 좀 쉬었다가 5시에 17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